30년 살았으면 밥값은 다 했잖아? 이제 그만 집 나가지? 정순알 나 죽게 생겨서 제발 한 번만 살려줘. 누구시죠? 전 모르는 분인데요. 뺨을 스치는 바람이 유난히 시립니다. 분명 따스한 5월의 햇살이 내리쬐는 오후인데 말입니다. 정순의 손에 들린 것은 낡은 캐리어 하나였습니다. 30년 세월을 담기엔 너무나도 가볍고 초라한 가방입니다. 방금 전 남편 태식은 차가운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정순의 61번째 생일을 축하하는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이혼 서류였습니다. 정순의 심장이 얼음물에 담긴 듯 아릿하게 저려왔습니다. 태식의 옆에는 화려한 향수 냄새를 풍기는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서연이라고 불리는 딸뻘밖에 안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는 정순의 안방을 재집인 양 휘젓고 다녔습니다. 정순이 애지중지 닦아온 자개장을 손가락으로 훑으며 비웃었죠. 어머, 이 낡고 촌스러운 건 뭐야? 내 취향은 아니네. 그 목소리가 정순의 고막을 송곳처럼 찔러왔습니다. 30년 전 가난한 공무원 태식에게 시집와서 손가락 발가락 다 닳도록 일만 했던 정순의 삶이 그 말 한마디에 부정당하고 있었습니다. 태식은 고개를 돌린 채 정순의 눈을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귀찮다는 듯 현관문을 가리키며 턱짓을 할 뿐이었습니다. 애들도 다 컸고 당신도 이제 당신 인생 살아. 구질구질하게 굴지 말고.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칼날이 되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정순의 눈동자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파르르 떨렸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저들 앞에서 보이고 싶지 않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치매에 걸려 멍하니 거실 한복판에 앉아 계시던 시어머니가 일어났습니다. 어머니는 초점 없는 눈으로 정순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구석에 처박혀 있던 낡고 냄새나는 보따리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온 힘을 다해 그 보따리를 정순의 발치로 던졌습니다. 이거나 들고 나가. 나가면서 저기 멀리 버리고 가거라. 어머니의 앙칼진 목소리가 적막한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남편 태식과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낄낄거리며 웃어댔습니다. 어머니도 참 며느리 가는 길에 쓰레기까지 챙겨주시네. 태식의 비웃음 소리가 정순의 등에 채찍질을 가했습니다. 정순은 아무 말 없이 그 낡은 보따리를 품에 안았습니다. 먼지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코끝을 찔러와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나를 미워해서 던진 걸까? 아니면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쓰레기를 던진 걸까? 정수는 주저앉고 싶은 다리에 힘을 주며 대문을 나섰습니다. 등 뒤로 현관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정순의 30년 인생이 끊어지는 절벽의 소리였습니다. 길가에 서서 한참을 울던 정수는 공원 벤치에 겨우 앉았습니다. 손이 떨려 보따리 매듭을 풀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버리라고 던져준 이 쓰레기 같은 보따리가 어쩌면 지금 내 처지와 너무나도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시야 사이로 보따리의 매듭이 천천히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서 툭 하고 떨어진 것은 낡은 헝겊 조각이 아니었습니다. 서류 봉투 하나와 묵직한 가죽 지갑, 그리고 빛바랜 수첩이었습니다. 봉투를 열어본 정순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크게 흔들렸습니다. 거기엔 정순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힌 등기권리증이 들어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귓가에는 자신의 거친 호흡 소리만 가득 찼습니다. 이건 어머니가 평생 숨겨오신 그 건물이었습니다. 도대체 치매 걸린 노인이 어떻게 이런 일을 계획한 것일까? 정수는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 보따리를 꼭 껴안았습니다. 비참하게 버려진 줄 알았던 그 순간이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코끝을 스치는 새벽 공기는 늘 정순의 알람이었습니다. 남들은 단잠에 빠져 있을 시간, 정수는 시린 손을 비비며 일어납니다. 부엌 바닥의 냉기가 발바닥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갑니다.
정수는 그 한기를 견디며 물을 썰고 쌀을 안치기 시작했습니다. 도마 위에서 경쾌하게 울리는 칼질 소리는 정순의 심장 소리였습니다. 탁, 탁, 탁. 규칙적인 소리가 고요한 집안을 채웠습니다. 30년 전 정순이 이 집에 시집 오던 날을 기억합니다. 공무원 남편 태식은 성실해 보였고 시어머니는 엄격해 보였습니다. 우리 태식이는 나라 일을 하는 귀한 몸이다. 내가 잘 받들어야지. 시어머니의 그 말씀은 정순의 발목에 채워진 족쇄와 같았습니다. 아침상은 늘 정갈해야 했고 국물 온도는 정확해야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간이 안 맞으면 태식은 수저를 탁 내려놓았습니다. 당신은 하루 종일 집에서 하는 일이 뭐야? 간 하나 못 맞춰? 남편의 그 차가운 눈빛은 정순의 가슴에 멍을 들게 했습니다. 정순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남편의 구겨진 셔츠를 다릴 때면 뜨거운 다리미 열기가 얼굴을 덮쳤습니다. 그 열기보다 더 뜨거운 것은 정순의 눈 속에서 타오르는 서러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순은 그 서러움을 꾹꾹 눌러 담아 다리미질로 편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술 더 떠서 정순의 친정 이야기를 꺼내곤 했습니다. 가난한 집 딸 데려왔더니 손끝이 여물지 못해서 큰일이다. 그 말은 정순의 부모님 면전에 침을 뱉는 것보다 더 아팠습니다. 정순은 화장실 변기를 닦으며 소리 없이 울음을 삼키곤 했습니다. 물이 내려가는 소리에 맞춰 자신의 곡소리를 숨겨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10년, 20년. 정순의 손마디는 굵어지고 거칠어졌습니다. 남편의 진급을 위해 상사의 집까지 찾아가 김치를 담가 바쳤습니다. 아이들의 뒷바라지를 위해 정순은 자신을 위한 옷 한 벌 사지 않았습니다. 태식은 월급 봉투를 정순에게 통째로 맡긴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매달 생활비라며 쥐어주는 푼돈은 늘 정순의 목을 조여왔습니다. 이걸로 어떻게 한 달을 살아요? 어머니 약값에 애들 학원비에. 정순이 어렵게 말을 꺼내면 태식은 늘 짜증부터 냈습니다. 당신이 해프게 써서 그런 거 아니야? 가계부 제대로 적고 있어? 태식은 정순을 경제관념 없는 여자로 몰아세우며 자존감을 깎았습니다. 정순은 밤마다 퉁퉁 부은 다리를 주무르며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깜빡이는 눈동자에는 지친 영혼이 서려 있었습니다. 나는 이 집의 식구일까? 아니면 돈 안 드는 식모일까? 그런 의문이 들 때마다 정수는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보며 참았습니다. 세월은 무심하게 흘러 정순의 머리카락에도 서리가 내려앉았습니다. 남편 태식은 어느덧 은퇴를 앞둔 고위 공무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남들은 이제 정순이 호강할 차례라고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순의 직감은 자꾸만 불길한 신호를 보내오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은 언제부터인가 암호가 걸려 있었고 밤늦게 걸려 오는 전화를 받으러 베란다로 나가는 횟수가 늘었습니다. 정수는 그 뒷모습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살얼음판 위를 걷는 듯한 불안감이 발등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점점 기억을 잃어갔고 집안일은 배로 늘어났습니다. 정순의 허리는 구부정해졌고 눈가엔 깊은 주름이 패였습니다. 그 주름 하나하나에는 30년 동안 참아온 눈물 자국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몰랐습니다. 그 눈물이 곧 피눈물이 되어 돌아올 줄은. 태식의 차가운 태도는 은퇴가 가까워질수록 더욱 심해졌습니다. 정순이 차려준 밥상을 보며 개밥 같다며 숟가락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 순간 정순의 동공은 갈 길을 잃고 파르르 떨렸습니다. 30년 정성이 개밥이라는 말 한마디에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부엌 바닥에 흩어진 밥알들을 주우며 정수는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도 저 밥알처럼 짓밟혀서 흩어지고 있구나. 방 안에서는 남편의 은밀한 웃음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그 소리가 누구를 향한 것인지 묻지 못하고 입술만 떨었습니다. 집안 공기가 눅눅하게 가라앉아 숨을 쉬기가 힘듭니다. 시어머니의 치매 증상은 날이 갈수록 심해져만 갔습니다.
어머니는 정순을 보며 누구냐고 묻다가도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재산 훔쳐가려고 온 도둑년이지? 당장 나가. 정순은 어머니의 매몰찬 손길에 밀려 바닥에 넘어지기 일쑤였습니다. 팔꿈치에 맺힌 핏방울보다 더 아픈 것은 어머니의 그 증오 어린 눈빛이었습니다. 태식은 그 광경을 보고도 도와주기는커녕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좀 조용히 시켜. 퇴근하고 왔는데 이게 무슨 소란이야? 남편의 목소리엔 정순에 대한 배려나 걱정은 털끝만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정순을 무능한 관리인 취급하며 윽박지르기 바빴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순은 남편의 옷을 세탁하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연한 핑크빛 립스틱 자국과 진한 장미향이 밴 손수건이었습니다. 정순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며 손수건을 꽉 쥐었습니다. 심장 박동 소리가 귓가에서 둥둥 울릴 정도로 크게 들려왔습니다. 설마 하던 의심이 확신으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정수는 거울 속에 자신을 보았습니다. 푸석한 얼굴과 거친 손. 그에 반해 남편의 손수건에서 나는 향기는 너무나 젊고 화려했습니다. 그 대비가 정순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은 이제 숨길 생각조차 없는지 대놓고 그 여자를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라고 내 일을 도와주는 유능한 친구야. 앞으론 자주 올 거야. 며칠 뒤 서연이라는 여자가 정말로 집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정순의 나이 절반도 안 되어 보이는 팽팽한 피부를 가진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는 정순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이분이 형수님이세요? 생각보다 훨씬 연세가 있어 보이시네요. 그 말은 정순의 심장을 예리한 칼날로 도려내는 듯 했습니다. 정순은 그들 앞에서 차를 내놓으며 수치심에 얼굴을 붉혔습니다. 태식은 서연의 손을 정순 보라는 듯 다정하게 맞잡았습니다. 우리 서연이는 안목이 높아서 말이야. 이 집 인테리어도 좀 바꿔야겠어. 정순이 30년 동안 닦고 광내며 지켜온 공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낯선 여자와 함께 그 공간을 난도질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광경을 보고도 아무런 제지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멍한 눈으로 벽을 바라보며 배고파 밥 줘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서연은 시어머니를 보며 대놓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오빠, 저 노인네 꼭 여기서 모셔야 해? 냄새나고 정신도 없는데. 태식은 서연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달콤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걱정 마, 곧 정리할 거야. 당신 힘들지 않게 해줄게. 그들의 대화를 듣는 정순의 귓가에는 이명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바닥이 쑥 꺼지는 듯한 현기증이 몰려왔습니다. 정순은 부엌 구석에 숨어 입을 막고 신음 같은 울음을 토해냈습니다.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손톱으로 가슴팍을 긁어내려야만 했습니다. 30년의 세월이 이토록 무의미하게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배신보다 더 아픈 것은 자신이 지켜온 가족이라는 성벽의 붕괴였습니다. 서연은 이제 아예 짐을 싸들고 집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정순을 안방에서 밀어내고 손님방으로 쫓아버렸습니다. 형수님, 이제 우리도 젊은 사람들끼리 오붓하게 지내고 싶거든요. 서연의 그 뻔뻔한 말투에 정순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서 있었습니다. 태식은 정순의 짐을 거실 바닥으로 내던지며 말했습니다. 당신도 이제 편히 쉬어. 서연이가 알아서 다 할 거니까. 정순은 바닥에 흩어진 자신의 속옷과 낡은 옷가지들을 보았습니다. 그것들은 마치 정순의 찢겨진 자존심처럼 처참하게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소란 중에도 구석에서 낡은 보따리를 만지고 계셨습니다. 어머니의 눈동자가 잠시 번뜩이는 것 같았지만 정순은 보지 못했습니다. 정순의 시야는 왈칵 쏟아지는 눈물 때문에 흐릿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그 낡은 보따리를 품에 꼭 안고 중얼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때가 됐다. 곧 다 버려야 할 때가 왔어.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정순은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신에게 닥친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도망치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정순의 호흡은 점점 가빠졌고 가슴 중앙엔 돌덩이가 얹힌 듯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좁은 손님방 바닥에 누워 소리 없이 흐느꼈습니다. 벽 너머로 들려오는 남편과 그 여자의 웃음소리가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이제 곧 정순의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환갑날 가장 잔인한 선물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말입니다. 코끝을 찌르는 진한 향나무 냄새가 온몸을 휘감습니다. 정순의 심장은 이미 천갈래 만갈래 찢겨나갔습니다. 평생의 버팀목이었던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마저 그 충격으로 병석에 누워 넋을 잃으셨죠. 정순의 손끝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상복의 까슬까슬한 감촉이 살결에 닿을 때마다 소름이 돋습니다. 장례식장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곡소리가 가슴을 파고듭니다. 아이고 아이고. 그 소리가 마치 정순의 신음처럼 들립니다. 정순은 퉁퉁 부은 눈으로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정순의 뒤로 남편 태식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꽂힙니다. 당신 정신 좀 차려. 지금 울고 있을 때야? 서류는 확인했어? 태식의 눈등자가 탐욕으로 번들거리며 정순의 어깨를 낚아챘습니다. 태식은 장인의 죽음보다 유산의 향방에만 온 신경이 쏠려 있었습니다. 정순의 떨리는 입술을 쳐다보며 그는 차갑게 혀를 찼습니다. 아버님, 그 땅 큰아들한테 다 주신대? 당신 몫은 없어? 그 말은 장례식장의 차가운 공기보다 더 매섭게 정순을 핥히었습니다. 정순은 대답 대신 고개를 숙이며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태식은 그런 정순의 태도에 짜증이 났는지 넥타이를 거칠게 풀었습니다. 바보같이 또 멍하게 있지 말고 똑바로 알아봐. 내 말 알겠어? 태식은 조문객들 눈길을 피해 정순의 옆구리를 세게 꼬집었습니다. 아, 비명이 나올 뻔했지만 정순은 억지로 울음을 참았습니다. 옆구리에 번지는 욱신거리는 통증이 오히려 정신을 깨웠습니다. 장례식장 구석에서 태식은 누군가와 끊임없이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그의 입가에 감도는 미세한 미소를 정수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상간녀 서연과 등산 갈 계획을 세우는 듯한 메시지였습니다. 정순의 눈동자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 지옥 같은 곳에서 그는 쾌락을 꿈꿨습니다. 정수는 그가 사람이 아니라 짐승처럼 느껴져 소름이 돋았습니다. 결국 며칠 뒤 충격을 이기지 못한 친정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정순의 세계가 통째로 무너져 내리는 굉음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부모님을 한꺼번에 잃은 정순은 시신 안치실 앞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타일 바닥의 냉기가 뼈마디를 타고 심장까지 전해졌습니다. 어마마마, 아버지, 나 이제 어떡해. 나 이제 혼자야. 정순의 쉰 목소리가 비좁은 안치실 복도에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태식은 그 순간에도 시계를 보며 짜증 섞인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아, 진짜. 왜 한꺼번에 가셔서 일을 2번 하게 만들어?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정순의 영혼을 난도질하는 칼날이었습니다. 정순은 고개를 들어 태식의 얼굴을 현경경처럼 찬찬히 뜯어보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뒷바라지했던 남자의 본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동공에는 정순의 슬픔이 비칠 자리가 단 한 뼘도 없었습니다. 정순은 가슴 중앙에 무거운 납덩이가 얹힌 듯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후, 아, 거친 호흡이 장례식장의 정적을 거칠게 찢어놓았습니다. 태식은 장례가 끝나자마자 정순을 몰아세우며 상속 포기를 종용했습니다. 어차피 당신 동생들 형편 어렵잖아. 당신은 그냥 포기한다고 해. 사실은 그 돈을 빼돌려 서연과 살 집을 마련하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정수는 그 검은 속내를 알면서도 대항할 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부모님을 보내드리고 돌아온 집은 이미 무덤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정순의 30년 인생이
이 장례식장처럼 끝을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슬픔에 잠긴 아내에게 유산 타령만 하는 이 남편의 만행, 어떻게 보셨나요? 정순 씨가 이 지옥 같은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따뜻한 응원의 댓글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정순 씨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부엌 창가로 들어오는 햇살이 유난히 눈부셔 눈이 시립니다. 오늘은 정순의 61번째 생일, 이른바 환갑날입니다. 정순은 습관처럼 새벽같이 일어나 가족들을 위해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국물 소리가 적막한 집안에 낮게 깔렸습니다. 미역국 냄새가 온 집안에 퍼지자 안방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남편 태식이 아니라 얇은 실크 슬립을 입은 서연이 나왔습니다. 서연은 코를 킁킁거리며 정순이 정성껏 차린 식탁을 후쳤습니다. 어머, 웬 미역국? 누가 보면 대단한 잔치라도 하는 줄 알겠네. 서연의 비아냥거림에 정순의 손끝이 파르르 떨리며 국자를 놓쳤습니다. 철그렁. 바닥에 떨어진 국자가 정순의 자존심처럼 나뒹굴었습니다. 정순은 붉게 달아오른 얼굴을 숨기며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뒤늦게 나온 태식은 정순의 생일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차가운 하얀 봉투 하나를 꺼내 식탁 위에 던졌습니다. 봉투가 식탁에 닿는 둔탁한 소리가 정순의 심장을 타격했습니다. 자, 환갑 선물이야. 긴 말 필요 없고 도장 찍어. 태식의 목소리는 한겨울 서리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봉투 안에는 이미 태식의 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이혼 서류가 있었습니다. 정순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수없이 흔들리며 초점을 잃었습니다. 이게 정말 환갑 선물이에요? 30년 산 대가가 이거예요? 정순의 목소리가 갈라진 눈바닥처럼 거칠고 힘없게 터져나왔습니다. 태식은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정순을 벌레 보듯 바라보았습니다. 애들도 다 시집 장가갔고 당신도 이제 내 인생 찾아가라고. 옆에서 서연이 셀쭉하게 웃으며 정순의 앞에 놓인 밥그릇을 밀어냈습니다. 형수님, 이제 이 집은 제가 관리할게요. 짐은 미리 싸두셨죠? 서연의 가느다란 손가락이 정순의 낡은 앞치마를 톡톡 건드렸습니다. 정순은 속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올라 목구멍을 태우는 듯 했습니다. 가슴이 조여오고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 시야가 뿌옇게 번졌습니다. 정순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식탁 모서리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어머니는요? 치매 걸린 어머님은 어쩌고 나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정순의 마지막 절규의 태식은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우리가 요양원 보내든 할 테니까 걱정 마. 당신이나 잘 가. 그때 방 안에서 멍하니 있던 시어머니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어머니의 눈은 초점을 잃은 듯 흐릿했지만 정순을 향해 똑바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는 구석에 있던 낡고 곰팡이 냄새나는 보따리를 집어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온 힘을 다해 정순의 얼굴 쪽으로 그 보따리를 던졌습니다. 이거나 들고 나가면서 저기 강물에다 확 버리고 가거라. 보따리가 정순의 가슴팍을 때리고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태식과 서연은 배꼽을 잡으며 깔깔거리고 웃어댔습니다. 하하, 역시 우리 어머니 치매 걸려도 며느리 쫓아내는 건 잘하시네. 태식의 비웃음 소리가 정순의 귓전을 날카로운 금소금처럼 울렸습니다. 정순은 바닥에 떨어진 보따리를 보며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30년 헌신한 시어머니마저 자신에게 쓰레기를 던지며 등을 돌렸습니다. 세상 천지에 나 혼자구나. 정순은 심장이 멈추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정순은 떨리는 손으로 그 낡은 보따리를 품에 안고 일어섰습니다. 현관문 밖으로 밀려나가는 정순의 뒤로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잘 가요, 아줌마. 다시는 이 동네 근처에도 얼씬대지 마세요.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철제 대문이 닫히고 정수는 길바닥에 섰습니다. 자신의 생일날
정수는 30년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정수리를 따갑게 내리쬐지만 정순의 몸은 사시나무 떨듯 떨립니다. 품에 안은 낡은 보따리에서 매캐한 먼지 냄새가 코끝을 맴돕니다. 정수는 벤치 끝에 겨우 엉덩이를 걸치고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심장이 내려앉는 듯한 허전함에 숨이 턱턱 막혀와 가슴을 쳤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저한테 그러실 수 있어요? 제가 어떻게 모셨는데? 정순의 메마른 목소리가 공원의 정막을 깨트리며 흩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버리라고 던진 이 보따리가 마치 자신의 처지 같았습니다. 쓸모 없어져서 길바닥에 내팽개쳐진 낡은 헝조각 같은 인생. 정수는 울분을 참지 못하고 보따리의 매듭을 거칠게 풀어헤쳤습니다. 쓰레기라면 확인이라도 하고 제대로 버려야겠다는 오기가 생겼습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낡은 보자기가 천천히 벌어졌습니다. 먼지 구름 사이로 정순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서류 봉투였습니다. 그 서류 봉투 위에는 정순이 익히 아는 정갈한 손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며느리 정순에게. 정순의 심장이 쿵 하고 크게 내려앉으며 동공이 확장되었습니다. 치매에 걸려 헛소리만 하던 시어머니의 필체가 너무나 또렷했습니다.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 안의 서류를 꺼내 펼쳤습니다. 종이가 스치는 소리가 정순의 귓가에서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그것은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5층 건물의 등기권리증이었습니다. 그리고 소유주란에는 남편 태식의 이름이 아닌 김정순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수는 자신의 이름을 몇 번이고 문지르며 눈을 닫고 다시 보았습니다. 이게 왜 내 이름으로? 어머님, 이게 도대체? 정순의 입술이 경련을 일으키듯 파르르 떨리며 비명이 새어나왔습니다. 서류 밑에는 낡은 가죽 통장 3권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첫 번째 통장을 펼치자 0의 개수를 세기 힘들 정도의 숫자가 보였습니다. 잔액 5억 원. 매달 꼬박꼬박 건물 임대료가 입금된 기록이었습니다. 정순의 호흡이 멈춘 듯 고요해졌고 온몸에 핏기가 가시는 듯 했습니다. 이건 남편 태식도 그 누구도 몰랐던 시어머니의 비자금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따리 바닥에서 접힌 편지 한 장이 나왔습니다. 정순은 편지를 펼치며 참았던 통곡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정순아, 내 아들놈 미쳐가는 거 내가 다 보고 있었다. 내 정신 멀쩡하다. 편지 첫 구절을 읽는 순간 정수는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내가 치매 연기를 해야 내가 이 집을 지옥에서 빠져나갈 수 있겠더구나. 시어머니는 아들의 외도와 폐륜을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들이 정순을 버릴 것을 직감하고 미리 모든 명의를 돌려놓으셨던 거죠. 이 돈과 건물이 내 30년 눈물값이다. 저놈들한테 한 푼도 뺏기지 마라. 편지지를 적시는 정순의 눈물이 시어머니의 사랑처럼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정순의 차갑게 식었던 몸에 뜨거운 혈류가 도는 듯 온기가 퍼졌습니다. 주변의 소음은 들리지 않고 오직 자신의 거친 숨소리만 선명해졌습니다. 정수는 보따리를 가슴에 꼭 껴안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습니다. 비참하게 쫓겨난 줄 알았던 그 대문 밖이 사실은 구원의 문이었습니다. 정순의 눈동자에 서렸던 절망의 그림자가 서서히 걷히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수는 더 이상 30년 전의 무력한 식모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버린 남편과 그 여자가 상상도 못할 반격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가장 믿을 수 있는 친구에게 걸었습니다. 영수가, 나야. 나 지금 길바닥인데 나랑 갈 데가 좀 있어. 정순의 목소리에는 이제 슬픔이 아닌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낡은 보따리는 정순의 인생을 지탱할 가장 묵직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창문을 열자 싱그러운 초여름의 풀내음이 거실 가득 밀려옵니다. 정수는 이제 더 이상 새벽 5시의 한기에 떨며 눈을 뜨지 않습니다. 자신이 직접 고른 보들보들한 면,
이불의 감촉을 음미하며 일어납니다. 정순의 입가엔 30년 만에 처음으로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주신 건물의 임대료는 매달 정순의 통장을 묵직하게 채웠습니다. 하지만 정순은 호화로운 생활 대신 작고 소박한 꿈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시장에 나가 가장 싱싱한 채소를 고르는 정순의 눈빛이 보석처럼 빛납니다. 아이고, 사장님, 오늘 오이가 유난히 좋네요. 한 박스 주세요. 정순의 목소리엔 예전에 힘없고 떨리던 기색은 흔적도 없었습니다. 강북의 조용한 골목에 정순이네 집밥이라는 작은 간판이 걸렸습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된장찌개의 구수한 냄새가 골목 안을 채웁니다. 정순은 정성껏 담근 김치와 나물을 정갈하게 용기에 담았습니다. 30년 동안 가족들의 구박 속에 갈고 닦은 손맛은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이 집 반찬은 조미료 냄새가 안 나고 꼭 엄마가 해준 맛이야. 손님들의 칭찬 한마디에 정순의 가슴속 응어리가 녹아내렸습니다. 정순은 주방에서 땀을 흘리면서도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그 시각 정순을 버린 태식의 집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남편 태식과 상간녀 서연은 정순이 하던 일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부엌 바닥엔 설거지거리가 산더미처럼 쌓여 악취를 풍겼습니다. 서연은 긴 손톱이 부러질까봐 고무장갑조차 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빠, 나 이런 일 하려고 여기 들어온 거 아니야. 도우미 불러줘. 서연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집안을 찢어놓을 듯 울려 퍼졌습니다. 태식은 은퇴 후 연금만으로는 서연의 사치와 도우미 비용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진 태식은 술병을 끼고 살며 정순의 빈자리를 실감했습니다. 치매에 걸린 척 연기 중인 시어머니는 그들에게 더 큰 재앙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서연이 애지중지하는 명품 가방에 물을 부어버리곤 했습니다. 어머나, 이게 뭐야? 이 노인네가 정말 미쳤나 봐. 서연의 비명소리가 들릴 때마다 어머니는 속으로 회제를 불렀습니다. 어머니는 멍한 눈으로 벽을 보며 정순이 차려주던 따뜻한 밥상을 그리워했습니다. 정순은 가게 마감 후 친구 영숙과 마주 앉아 시원한 차를 마셨습니다. 정순아, 너 정말 대단해. 얼굴에 꽃이 피었다. 꽃이 피었어. 영숙의 말에 정순은 거울 속의 자신을 보며 수줍게 웃었습니다. 거울 속에는 굽어있던 허리를 꼿꼿이 편 당당한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정순의 동공은 이제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며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심장 부근에서 느껴지던 묵직한 돌덩이는 어느새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정순은 이제야 비로소 자신의 이름으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집안 곳곳에 찌든 때와 먼지가 가득해 공기가 탁하고 텁텁합니다. 태식은 소파에 널브러진 채 고지서 더미를 보며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정순이 있을 때는 한 번도 걱정해 본 적 없는 공과금과 생활비였습니다. 상간녀 서연은 태식의 퇴직금을 야금야금 빼내 주식 투자로 날려버렸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그 돈이 어떤 돈인데 그걸 다 날려. 태식의 포유의 서연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누가 날리고 싶어 날렸어? 오빠가 돈을 쥐꼬리만큼 주니까 불리려다 그런 거 아니야? 두 사람의 고함 소리가 낡은 천장을 때리며 험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방 안에서 시어머니의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배고프다. 정순아, 고기 좀 구워와라. 정순이 어디 갔느냐? 태식은 어머니의 외침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우라가 치밀었습니다. 이혼 서류를 내밀며 내쫓았던 정순의 얼굴이 환영처럼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정순이 차려주던 따뜻한 고기 반찬과 정갈한 국물이 간절히 생각났습니다. 지금 식탁 위엔 서연이 배달시킨 식어 빠진 피자, 박스만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신경질적으로 머리를 쓸어 넘기며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나 더 이상은 못 참아. 이 구질구질한 집구석 지겨워서 못 있겠다고. 태식은 서연의 팔을 붙잡으며 애원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서연은 태식의 손을 뿌리치며 혐오스럽다는 듯 뱉어냈습니다. 돈도 없고 늙은 노모 수발이나 들어야 하는 당신한테 무슨 비전이 있어? 잘 살아봐. 현관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는 태식이 정순을 쫓아낼 때의 그 소리보다 더 컸습니다. 태식은 무너져 내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동공이 풀린 채 허공을 응시하는 그의 모습은 처량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조용히 방에서 나와 태식의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은 방금 전까지의 치매 노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또렷하고 서늘한 눈빛에 태식은 소름이 돋아 뒷걸음질 쳤습니다. 어머니, 정신이 돌아오신 거예요? 어머니는 혀를 차며 태식의 얼굴을 경멸스럽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천하의 못난 놈, 제 보글지발로 차버리고 이제야 눈물이 나느냐? 어머니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롭게 태식의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태식은 어머니의 멀쩡한 모습에 경악하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내가 정순이한테 다 줬다. 내 건물, 내 땅, 내 통장. 하나도 남김없이 다. 어머니의 선언에 태식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떨렸습니다. 태식은 호흡이 가빠지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공기가 허파에 닿지 않는 듯한 질식감이 그를 덮쳐왔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저한테 그러실 수 있어요? 제가 하나뿐인 아들인데. 태식의 절규는 텅 빈 집안을 공허하게 울릴 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차갑게 등을 돌리며 마지막 한마디를 남기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기 전에 사람의 탈을 쓴 짐승이다. 정순이 발끝도 못 따라갈 놈. 태식은 어둠이 내리는 거실 한복판에서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자신이 버린 보따리가 사실은 거대한 황금 상자였다는 사실에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슴 중앙이 타들어가는 듯한 고통에 태식은 바닥을 긁어댔습니다. 하지만 그를 도와줄 사람은 이제 이 세상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차가운 기계음만이 규칙적으로 흐르는 적막한 병실입니다. 시어머니의 호흡이 촛불처럼 가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어머니의 여윈 손을 두 손으로 꼭 맞잡았습니다. 어머니의 체온은 이미 서늘하게 식어가고 있었지만 정수는 놓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힘겹게 눈을 떠 정순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정순아, 고생 많았다. 이제 다 잊고 내 인생 살아라. 그것이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B- 하는 소리와 함께 심장 박동이 멈췄습니다. 정수는 어머니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례식장은 화려했지만 상주석을 지키는 태식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는 정순의 눈치만 보며 유산의 찌꺼기라도 얻어낼까 비굴하게 굴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변호사가 나타나 시어머니의 최종 유언장을 낭독했습니다. 고인 박순례 여사의 모든 재산은 며느리 김정순에게 상속함을 확인합니다. 태식은 그 자리에서 실신하듯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상간녀 서연은 이미 다른 남자를 찾아 떠난 지 오래였습니다. 정수는 변호사에게 받은 서류 뭉치를 챙겨 장례식장을 나섰습니다. 등 뒤로 태식이 정순아, 내가 잘못했어. 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정순의 삶에 아무런 파동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정수는 자신이 운영하는 반찬가게 앞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61번째 생일날 비참하게 주저앉았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코끝을 스치는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가슴속은 훈훈했습니다. 정수는 보따리 속에 들어있던 시어머니의 편지를 꺼내 다시 읽었습니다. 정순아, 기죽지 말고 살아라. 너는 내 딸보다 더 귀한 내 새끼다. 편지를 읽는 정순의 눈동자가 맑은 호수처럼 깊고 투명해졌습니다. 정수는 이제 그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료로 작은 장학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자신처럼 힘들게 살아가는 여성들을 돕기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반찬 가게 앞엔 오늘도 동네 할머니들이 모여 웃음꽃을 피웁니다. 정수는 따뜻한 차를 대접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줍니다. 심리적 클로즈업으로 비친 정순의 눈가는 주름마저 아름다웠습니다. 그것은 고통을 견뎌내고 승리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훈장이었습니다. 정수는 깊은 호흡을 내뱉으며 저물어가는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후, 길고 길었던 30년의 터널을 지나 비로소 광명을 만난 기분이었습니다. 정순의 손에는 이제 낡은 보따리가 아닌 찬란한 내일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닌 스스로 빛나는 태양이었습니다. 자신을 버린 자들은 스스로 무너졌고 자신을 지킨 자는 우뚝 섰습니다. 인과응보의 정의가 실현된 정순의 완벽한 예순한 살해 봄이었습니다. 여러분, 30년 세월을 이겨내고 마침내 진정한 주인이 된 정순 씨의 이야기 가슴 벅차지 않으셨나요? 시어머니가 던진 낡은 보따리는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고난을 견딘 며느리에게 주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상장이었습니다. 남을 해치며 얻은 행복은 모래성처럼 무너지지만 정순 씨처럼 묵묵히 선을 행한 사람의 복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법입니다. 정순 씨의 앞날에 꽃길만 가득하길 응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의 주변에도 정순 씨처럼 묵묵히 가족을 위해 헌신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오늘 그분들에게 따뜻한 전화 한 통 드려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비슷한 사연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 작가진이 소중히 읽어보겠습니다.